저는 정영자,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떠났고 그 뒤로는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보탰죠. 그 아이한텐 해줄 수 있는 게 그뿐이었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이 참 반듯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강한 분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도 했었죠.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래, 이제 내 아들도 이런 따뜻한 사람과 함께라면 걱정 없겠구나 싶었죠. 결혼한 뒤로 며느리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꼬박꼬박 제 안부를 물었고 생신 때면 손편지까지 써줬어요. 아들보다도 더 자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한 거예요. 아이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테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점점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참 조심했어요. 행여 불편할까 싶어 방문도 살살 닫았고 세탁기 돌릴 땐 며느리 옷은 따로 구분해서 돌렸죠. 한두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 표정이 자주 굳어졌어요. 제가 밥상을 차리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아이 목욕을 시키고 나면 수건을 잘못 접었다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툴렀겠거니 요즘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다르겠거니 했어요. 어느 날 손자가 고열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던 날이었죠. 온종일 아이 간호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짐작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 맡겨놨다고 안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무례하더라도 저는 어른이니까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건 그로부터 몇 주 뒤 우연히 마주친 그 장면에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그날은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우연이었어요. 시장에 들렀다가 예전 교회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던 길이었거든요. 지하철을 잘못 갈아탔고 버스도 한 정거장 지나쳤고 그러다 그냥 걷기로 했죠. 시청 근처였어요. 그쪽은 낯선 거리였고 오피스 빌딩과 호텔들이 나란히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멀리서 익숙한 옷차림이 보였어요. 검정 코트에 회색 머플러. 며느리가 자주 입던 옷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 본 걸까 싶어 눈을 비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람의 팔짱을 끼고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쿵쿵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옆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듯 주저함 없이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등에서는 땀이 흘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지금까지 내 밥을 먹고 내 손자가 부르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어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분명한 배신이었습니다. 돌아서던 발걸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엔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는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는 잘 잤나요? 전 워낙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장면이 헛것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여자였고 이 집에서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분노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 그 장면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손길, 며느리의 웃음, 호텔 앞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까지도요. 한밤중 잠든 손자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그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엔 진실이 없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자고 있어도 누군가는 거짓을 품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는 건 저를 죽이는 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며느리가, 너 모르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아.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췄고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이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 직접 봤어. 그 아이가 아니라고는 누가 봐도 말 못해.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 아이가 호텔 앞에서 팔짱 끼고 웃으며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그걸 오해라고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은 결국 엄마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은 슬퍼서가 아니라 분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마저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나는 엄마도 어른도 심지어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저 불편한 진실을 입에 담은 귀찮은 사람일 뿐이었죠. 그날 밤 방 안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아들에게 더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집을 나올 결심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 냉장고에서 들리는 진동음, 그리고 그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그 집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은 다 썩어 있었죠.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가방이에요. 예전에 남편과 제주도 갈 때 한 번 들고 갔었죠. 그 이후론 어디에도 쓰지 못했던 가방이 지금에서야 다시 열렸습니다. 제 옷은 많지 않았어요. 올해 입은 베이지색 니트 하나, 검정 치마 하나, 그걸 개어 가방에 넣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렸거든요. 아들이 깨기 전 냉장고에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밤 끓여둔 소고기국이 있었고 위에 메모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잠깐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서 나간다. 너무 걱정 마라. 그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던 게 이상했습니다. 이젠 정말 이 집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땐 햇살이 살짝 퍼지고 있었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차갑다는 느낌보다 이상하게 자유롭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이 동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길모퉁이 편의점, 가끔 산책하던 작은 공원, 그리고 그 집 창문. 모든 게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마치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듯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지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 하나에 앉아 손가방을 꼭 쥐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어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집으로, 그 사람들 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가슴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집을 떠난 지 3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몸을 눕히고 쉬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빴어요.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저릿저릿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서울을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한 켠 방을 얻어 혼자 지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는 주인 아주머니와 눈 마주치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의 이웃들. 그런 조용한 삶이 그때의 저한테는 꼭 필요했어요. 텔레비전도 꺼두고 살았고 휴대폰도 알림을 꺼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방에 커피포트를 올리고 우연히 아주머니가 켜놓은 TV 뉴스 소리에 귀가 꽂혔습니다. 서울 Y호텔, 주중 낮 시간대 불륜 사건 적발. 직장인 부부의 비밀 폭로돼 파문. 화면에는 흐릿한 얼굴 모자이크와 함께 호텔 CCTV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자막엔 강모 씨 37세, 여성, 유부남 유모 씨와의 관계 드러나 가정 파탄 위기에 처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머그잔이 딸깍하고 식탁에 떨어졌어요. 강모 씨. 며느리 이름이 바로 강지연이었거든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그 어깨선, 걸음걸이, 그리고 손에 들린 회색 머플러까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본 그 장면, 내가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던 그 진실이
이제서야 모두의 눈앞에 밝혀진 거였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듯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텅 빈 웃음이 나왔어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아야 할까요? 왜 내가 떠난 뒤에서야 진실은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핸드폰을 켜보니 문자 몇 통이 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이름 없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일 뉴스에서 보셨죠? 저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고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그 대신 확실히 도착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정말 편안히 숨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바람이 꽤 거셌고 해변가에는 모래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 조용한 카페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사람이겠죠. 그 순간 손끝에 들려있던 머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심장은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그 외엔 아무런 떨림도 없었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예전과 달리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입도 열 수 없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저는 딱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고 이미 멀어진 정이었고 이미 저는 그 아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냈거든요. 그 다음 말은 며느리 입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아니 선생님, 저 정말 미안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그리고 많이 부족했어요. 그 말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얼굴이 진심인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세상엔 되돌릴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걸 넘은 사람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일은 제가 저를 버리는 일이죠. 그 말에 아들은 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한때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내가 본 걸 말해도 믿어주지 않던 사람들의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정형자로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말에 둘 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오늘따라 파도가 잔잔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으로 보낸 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여기는 그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집 문을 제가 열 일도 없습니다. 둘은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머그잔을 다시 들었고 조용히 웃었어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지켜낸 겁니다. 그들이 떠난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제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발걸음, 그 울먹이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에겐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왜 그토록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엄마였고 시어머니였고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민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무너져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들은 제가 약해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약해서 밀어낸 거였다는 걸요. 나는 그들 곁에 있던 그 시간들 동안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고 그래서 내가 지닌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젠 내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이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집니다. 요즘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주는 일상이 제겐 참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문자로 안부를 물어요. 그럴 땐 짧게 간결하게 답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경계가 생겼고 그 경계를 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내어주지 않기로 했어요.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그렇게 속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속였지만
나는 나를 지켜냈어요. 그 말이 지금의 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밤이면 일기장을 펴고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정리합니다. 어떤 날은 짧은 시 한 줄을 쓰고 어떤 날은 그날 마신 차 향에 대한 메모를 남기죠. 그리고 꼭 적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나를 지켰다. 다시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겠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이름을 벗어났을 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어머니의 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